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출마 선언 여쭤보기 전에 네. 단식을 14일 동안 하셨. 예, 지난번에 강화문에서 단식을 했었죠. 건강 좀 괜찮으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그래요? 조금 뒤 마무리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체력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제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데 예. 역시 이제 그 이유는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강조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이 성장 전략 미래가 없다.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 성장 축을 5대 성장 축으로 좀 다양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가들도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국정 운영 틀을 바꾸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지사님이 현재 경남지사로 계실 때부터 제가 이제 그 귀동량으로 듣기는 메가시티 맞습니다. 공부를 예. 열심히 하셨던 걸로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 불가피한 게요. 예. 경남도지사로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7개 시도로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광역 지방정부 체제로는 지방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그 연구의 결과가 적어도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지만 적절한 규모로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해법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전체의 살 길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새길로 좀 빠져서 네.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어서 메가시티 얘기하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가 한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메가시티로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 낭비를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그 매개가 되는 게 수도 이전이라고 보세요? 행정 수도 이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예. 그 중에서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지금 관습원법. 중단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는 행정 수도 이전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들도 내려가 있고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 수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그 구조를 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헌 없이 가능해요? 개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2단계 개헌이 가능했다면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했으면 가장 확실한데 그건 이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절연 예. 결별하지 않으면서 개헌이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나 가능하게 됐는데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예.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을 때 혹시 그 특별법을 다시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 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예, 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헌으로 확실하게 예.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사님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공약을 꺼내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한 주장에 이렇게 바로 이제 치고 나왔거든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논리라면 제가 얘기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주정부와 이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연방 국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독일이 친북 국가라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대선 시기니까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요. 예. 이것도 하나의 색깔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북한하고 끌어다 붙여놓는 예. 그래서 좀 최소한의 수준과 품격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중요한 요소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자는 제일 큰 이유가 지금 한국의 수도권처럼 이렇게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몰려 있는 선진국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한 해의 교통 혼잡 비용이 39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정부 예산의 5.8%가 넘는 수준인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교통 혼잡, 집값, 사무실 비용, 수도권의 경쟁력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자본을 전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고 또 전국으로 분산하는 게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해봤는데 시도 단위의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균형 발전이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여기에 강원, 제주의 특별자치도 요 구조로 행정구역도 확실히 바꾸고 5개의 성장축 그리고 2개의 특별 성장축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래야 수도권도 함께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이 만약에 바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6월 3일 되면 차기 정부가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장 그 현안이 되는 게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쓸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내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 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유사시에 이 소위 전시의 지휘 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더 이상 대통령실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집무실을 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 집무실도 함께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2개로? 그렇죠. 서울 집무실은 청와대나 정부 세종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세종 집무실은 이미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집무실이 작게나마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세종 집무실을 확대하는 방안이든지 이걸 통해서 양쪽에 두고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세종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죠. 그래야 장관들이 책임지고 책임 장관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장관이 국정 현안을 놓고 자주 토론하고 자주 보는 것이 대통령의 그리고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또 한 가지는 그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빛의 연정을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빛의 연정을 여쭤보기 전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확실하게 돼야죠. 끝나고 그리고 헌정 파괴 세력과 저는 정치권이 결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보유 정당이랑 이름표를 달고 있고 헌정 파괴 세력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경쟁의 마당인데 이런 마당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입장료는 내고 와야죠. 입장권을 끊고 들어와야 되는데 헌정 파괴 세력과 손을 잡고 들어오겠다?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가운데 오히려 그 내란 세력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두 사람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번 조기 대선에서 확실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 출마설은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불임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네네. 불임 정당으로서 밖에서 후보를 꼬우는 방식으로 또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윤석열 한 번으로 이 난리를 쳤으면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겠다.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는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출마하기도 쉽지 않고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에 뭐 진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출마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못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를?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도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그럼 책임 있는 그 공무원의 자세,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빛의 연장에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탄핵 소추를 막 이제 촉구할 때 들었던 응원봉의 그 그렇습니다. 지난번이 촛불혁명이었고 그렇죠. 이번이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그 빛의 연장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후 연합정부, 연립정부로까지 가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운영 과정에서도 그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세력들이 연대해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거기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합의해서 내각 구성에도 공동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연정으로 출범했더라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록 하지 못했던 촛불 연정을 이번에는 반드시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공동으로 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 국가 대개조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안 내기로 했고 공동 선대위 구성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결단을 해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당원들도 다 뜻을 모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조국 혁신당의 결단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공동 선대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 경선 룰이 있잖아요.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선 룰이 일종의 삿바싸움인데요. 삿바싸움은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후보 진영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의 이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 경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뭐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는 우리 당원들의 참여폭은 좀 더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권리 당원 말고 그렇죠. 권리 당원 뭐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동안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라면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국민 참여 경선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기 전날 지난 8일에 지사님이 김동연 경기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 네. 비공개 회동은 아니고요. 사후 공개 회동이었죠.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원래 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김동연 지사는 뭐 뵙기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베를린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만나신 적 있죠.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뵙기로 했다가 제가 단식하는 바람에 뵙지를 못하고 대신 단식 농성장을 여러 번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출국하시면서 출마 선언을 하신다길래 격려와 감사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론은 관성적 분석을 내놓잖아요. 아, 혹시 단일화 논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때만 해도 출마가 확정되지 않을 때라 출마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을 빼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까? 네. 이사하는 과정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뭔가 이게 가짜뉴스 중독증이 정말 심각하구나. 오, 어떤 말씀이세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가 네. 그 유튜버라든지 그런 가짜뉴스에 중독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저도 그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조기 대선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뭐 이기고 돌아왔다. 뭐 이런 네. 큰 틀 말고도 청년들은 대다수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어디서 나온 인식일까요, 그건? 그만큼 자아도취 또는 착각이 심하다는 건데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본인이 늘 보는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편식하는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위험이 예. 정보를 한쪽에서만 편취하고 편식할 때 그렇죠. 그 나라를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파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깨우는 방법은 대선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민들이 투표와 예. 그리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